저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인간을 해체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이니까 날카롭게 이제 비난해야 될 인간이 바로 최상목인데요. 최상목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오늘 제일 불쾌했던 건 뭐 두 분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저는 속보를 보다가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내가 눈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쭉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즉 최상목이 얘기한 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께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라고 문장이 떴길래 제 기사를 보면은 그래 그 뒤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습니다 이게 있나 보다 해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판결에 대해서 위헌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따르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 이거 약간 죄송한데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3주 지났다고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뭐 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럴진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는 뭐 검토해 보겠다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안 해. 뭐 지금 최상목 윤석열로부터 협박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협박이요? 저는 실무정도 그렇다고 봐요. 그럼 윤석열이 입 하나 뻥끗하면 니네도 다 피의자 된다 뭐 이런 겁니까? 당연하죠. 내가 그때 서류 줬잖아. 너 그 서류 받아가가지고 이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소집했잖아.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거 진짜 야 너도 나하고 같이 내란 공범이잖아. 그거 너는 아닌 척해.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쫄았다. 윤석열이 뽑은 사람들 보세요. 다 흠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그걸 핸들링해가지고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하고 그리고 최상목은 내란 공범이고 뭐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심우정 같은 경우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인천세관 마약 사건 덮은 장본인이거든요. 이 사람 또 딴 건으로 지금 크게 약점 잡힌 상황이고 직위원도 한편 아니냐, 뭐 약점 잡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위원 판사가 진보 유튜브 방송 열심히 시청하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직위원 판사가요? 네. 진보 유튜브를요? 네. 근데 왜 판결은 그렇게 하셨을까? 글쎄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아마 쫄아서 그런 게 아닐까. 쫄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마 이번 주말 전에 윤석열이 타도되고 그러면 다음 주 24일인가요? 24일에 아마 다음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형사재판이네. 그때 이제 직위원 판사가 검찰이 안 한 그 항고 즉시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 즉각 구속시킬 수 권한이 그렇죠. 있죠. 직권 구속을 시킬 가능성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내란범인데 풀려나서 지금 재판을 받는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이게 너무 말이 맞지 않죠. 게다가 헌법기관에서 얘는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다 판단을 내렸는데 계속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한다. 그러면은 직위원 판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직위원 저는 석방 이후에는 구속 취소 인용 이후에는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다 직위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심우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관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직위원 생각하고 잘못이 더 크죠, 사실은. 그건 이제 그거고 아까 제가 그걸 씻으려면은 직권 구속시키는 길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그거를 뭐 사람은 때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수 이후에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이제 대처를 하느냐도 중요한 거라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고약한 그럼요. 잘못을 저지른 게 사실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속 취소를 시킨 거거든요. 아니 법에는 분명히 날로 하라고 돼 있는데 이 양반은 시간으로 했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과거에 논쟁도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난데없이 어디서 시간이라는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판례를 만드는 거죠. 풀어주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 직권 구속시키지 않으면은 너도 윤석열하고 한편이고 역사의 죄인입니다. 내란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란범을 이렇게 두둔했으니 말입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 이야기를 하다가 직위원까지 가긴 했는데 오늘 매블쇼에서
박지원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박지원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인을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가지고 박지원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인 한 명을 끼고 박지원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좀 전해줘라. 이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난하지 말아달라. 염치가 없어요. 만약 진짜 그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자신을 탄핵시키지 말아달라. 이것도 참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당장 탄핵감인데 말이죠. 세 번째,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달라. 이것도 정말 염치가 없는 요구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박지원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굉장히 네. 최상목이가 예. 담백하게 담백하다. 요구했다. 그 사람의 욕망이 다 담겨 있어요. 조금 더 포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그래서 저는 지금 최상목이가 어떤 멘탈리티인지 잘 알겠어요. 자기를 비난하지 말아달라, 탄핵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앞으로 살 길을 열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비난하지 말고요. 그리고 탄핵하지 말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감옥에 보내면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가지가 저를 내란죄로 수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저도 그런 느낌을 진하게 최상목이 목사님이 바로 감옥에 보내버리시네. 최상목이가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내란죄 수사예요. 수사밖에 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지금 뭐 민주당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민주당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헌법 앞에서 지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뭐 도대체 뭘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벌써 법안 거부하는 거 좀 보십시오. 9번이 9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일벌백계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잖아요. 뭐 지탄은 받겠죠. 뻔합니다. 대형 로펌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계 자문회사 가가지고 1년에 4-50억씩 연봉 받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로비스트로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철저하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참 이 뻔뻔하고요. 근데 물론 이 박지원 의원에게 한 달이 건너서 왔다라는 거는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 같은 거 할 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박지원 의원이 그래도 당신이 권한대행이라면 권한대행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렇지. 이렇게 하시죠. 비슷하게 하시네.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최상목 같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면 최상목의 전공은 살짝 진보적이에요. 이 사람 이른바 이 케인즈주의, 그다음 거시경제하는 사람인데 상법 개정에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한국 사회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뭐 성향이 진보니 조금 보수니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다 기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판사도 똑같은 겁니다. 뭐 진보 유튜브를 보는지 보수 유튜브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위해가 가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바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것이 한국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이거는 한국 사회가 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급하게 엘리트 구조를 만들면서 시험 잘 치는 애들 뽑아서 그 자리에 넣으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사실은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동체 가치를 이해하는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못 그랬던 거죠. 아까 저는 이제 이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 늘상 강조하셨지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 이럴 때 또 제가 또 민주당 욕 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 와 있는 수많은 그 엘리트들, 검판사들, 그 사람들은 뭐 별다르겠어요. 별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딱지만 파란 딱지일 뿐이지. 그렇죠. 그게 사실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지켜봤던 현상인데 우리 사회 그 엘리트 기득권들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여튼 짓밟습니다. 재판으로서. 그 조국 사태 이후로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 대부분 다 졌어요. 그 유탄 맞은 자의 평화나무도 그 보수 교회로부터 계속 민사소송에서 패배를 당하는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인지 그 전광훈 쪽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이재명 지지자다. 민주당 지지자다.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땅에서
민주당 지지하든 이재명 지지하든 그게 무슨 흥결이 돼요. 근데 계속해서 이 정광훈 쪽 변호사들 지금 다 김용현 변호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날마다 이 사건을 고발한 평화나무는 친 이재명 단체다, 친민주당 단체다, 친문재인 대통령파다 이런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목사님 국민의힘 당원 아니세요? 아니 그 예전 제명도 한때 제명됐어요. 제명 7시간만 6시간인가 8시간 만에 제명됐는데 예. 아니 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 뭐 주고받은 것도 없고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지지한 게 우리 평화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 평화나무가 공명선거 감시단하면서 선거법 어긴 목사들 주로 고발을 했다가 되치기를 맞았는데 예. 뭐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잘 보완을 해서 더 이상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고발할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던 목사도 저희가 고발 대상에 올렸습니다. 누구도 선거법 위반하지 말라 이런 취지였죠. 예. 근데 하여간 계속해서 변호사들은 뭐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과 가까운 단체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왜냐? 치트키하게. 꿀팁이야 꿀팁. 그러면 판사들이 자동적으로 불이익을 준다.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라고 부르는 그런 엘리트들도 그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꽤 아니 뭐 굉장히 된다라고 많이 판단을 싫어하는데 하니까. 예. 그런데 이런 엘리트 기득권들이 말이죠. 예. 윤석열 앞에서는 정말 꼼짝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예. 적폐 수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한 100여 명 되는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섭게 조사를 했는지 윤석열 휘하의 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네. 그 조사받고 나온 그 판사가 예. 사실은 길 건너서 서울중앙지법이 있잖아요. 자기 근무지가 있는데 예. 그 건널목을 건너기 전에 네. 가로수를 부여잡고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제 사법농단 파동. 예. 이거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 사법부로부터 과잉 단죄되는 엄청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쵸. 저는 뭐 이 사법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골에서 소를 잡을 때 제대로 때려 잡아야지. 이게 소 잘못 때리다가 그냥 덜 죽고 돌아다니면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저 축산학과입니다. 그게 검찰 개혁, 축산학과예요. 축산학과.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예, 사법 개혁은 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당시 그 윤석열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예. 야 판사들을 쥐고 흔드는 통상 이제 법정에서 보면은 그 검사와 피고 그 둘이 공박을 벌이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해서 검사와 피고가 이제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 법정에서는 검사가 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판사들. 네. 판사 뒷조사하면 되죠. 저기 관심 사건에 대해서 예. 그 삐딱하게 나오는 판사들 뒷조사했잖아요. 예. 이 윤석열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검사징계위원회 회부돼서 뭐 2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얼마나 검사들을 아니 판사들을 그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사법부 구성원들이 윤석열 앞에서는 정말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예. 이게 정말 너무 비극적인 현실이고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네. 예, 그걸 모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법부가 날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인사만 터는지 그리고 재판만 하면 다 자기 편은 유죄, 반대편은 무죄로 네. 냈는지 몰랐겠어요? 예. 그 참 뭐랄까 지금 목사님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제 계시거든요. 정규재 고문이라고. 아니 지금 잼며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네. 와 근데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치 시그널에 그 정규재 고문이 대담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거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네. 이재명 대표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네. 인정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건데 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로 국민들을 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어떤 자신의 고집이라든가 정파적인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규재 고문이 얘기를 하던데 네네. 이재명의 악마화는 검사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하신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이른바 보수가 두 가지 보수가 있습니다. 극우 냉전 보수 이제 이 군대식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보수가 있습니다. 이 정규재 씨는 시장 보수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노동 문제라든가 예. 사회복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자본주의고 굉장히 이 진보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이 관료제 문제, 그 다음에 안보 문제, 이 군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정규재라는 인물을 원래 지지했던 정치인이 이준석 의원이에요. 제가 아는 가깝죠, 바로는 가깝죠. 조갑재 기자도 사실은 이준석 의원을 많이 지지하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갑재는 조금 다르지. 그렇습니까? 조갑재는 극우예요. 극우는 맞고 정규재는 극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서 이 두 분이 이재명 대표로 갈아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